자, 드디어 오디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오늘이 드디어 7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특강의 끝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자, 저번 주에 했던 게 서술 방식이잖아. 사실 서술 방식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잠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걸 좀 요약적으로 정리해 줄게요. 여기 봐봐. 우리 직접적인 제시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 직접 제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또는 사건 진행 따위를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이야. 직접적으로 진술.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는 간접 제시 있죠? 자,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피드백을 쫙 할 거니까 선생님이 이걸 일단 이론을 딱 정리해 주면 이걸 잘 좀 이해를 해봐. 간접적인 제시는 인물의 대화와 뭐였어요?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인물의 심리가 보여주기 방식이죠. 이해가 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들어봐. 직접적인 제시 방식을 썼을 때에는 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표현돼요? 요약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무조건 다 요약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약적인 제시가 대부분이야.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건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돼? 사건의 진행은 빨라지겠지.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진행 속도는 당연히 빨라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들어봐. 해설해 준다고 그래. 해설해 준다고. 이 해설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매우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세밀하게 이런 표현 써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말해주기. 이렇게 해요. 자, 간접적인 제시 방식은 이번엔 그럼 어떻게 표현해? 극적 장면 제시라고 하죠? 극적인 제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장면적인 제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빠진 게 하나 또 뭐 있어? 묘사죠? 요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묘사가 저번 주에 여러 가지 묘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묘사적인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했던 보여주기 방식.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사건 진행 속도는 느려지죠. 사건의 진행 속도. 왜냐하면 묘사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 요 정도 우리가 특징을 좀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26쪽이죠? 26쪽. 대화와 독백.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죠. 벌써 처음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준비됐니? 먼저 대화를 봐. 등장인물끼리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것. 밑줄 쫙. 자, 그래서 그 옆에 인물 간의 대화라고 그랬잖아. 인물 간의 대화. 형광펜. 반드시 적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적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 이래야 대화야.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도 말이야. 잘 들어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칠판 봐. 그냥 대화가 있고요. 지금도 얘기했던 여기 봐. 인물 간의 대화가 있어.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잘 봐봐. 일단 대화하면은 상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식이야.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대화는 잘 들어. 이렇게만 해도 대화야. 소위 말해 일방적인 대화지. B는 듣고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도 대화라고요. 어차피 대화는 따옴표로 묶어서 나가니까. 그러면 인물 간의 대화는 이제 뭔지 알겠죠?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야. 요게 이제 인물 간 대화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 이걸 인물 간 대화라고 하지는 않아. 알았죠? 요걸 인물 간 대화라고 하지 않고 인물 간 대화는 반드시 주고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나 대화는 무조건 상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없으면 뭐가 되는가? 그게 독백이야. 이해가지? 없으면 독백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딱 잡고 여기 지금 독백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서 옆에 날개에다가 독백을 좀 적으세요. 자,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면 제가 3번 독백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독백. 독백은 일단 혼잣말이야.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잘 들어봐. 굳이 상대에게 말을 건네려는 의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하지? 무슨 얘기인지. 자, 상대에게 말을 건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얘기한 거죠. 어? 뭐 이런 거죠. 아이씨, 국어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아, 짜증나. 너 뭐라 그랬어? 아니요, 혼잣말인데요. 뭐 이런 거죠. 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미친놈. 아주 그냥 죽여버려. 자, 그런데 잘 들어봐. 독백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즉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의 독백도 있고 없는 상태의 독백은 당연한 거고.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없으면 당연히 독백인데 있어도 독백이라고 말해. 그러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잘 들어봐.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독백을 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독백적 발화라고 얘기해요. 독백적 발화. 발화라는 게 말한 거야. 우리 그 작문과 화법에서도 나오잖아. 이 발화는 말한다, 소리내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 소리내서 말하는데 이제 독백적 발화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말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없는 상태에서 말한다, 없는 상태에서 속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내적 독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적 독백은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 따옴표 자체가 구별이 가능해요. 어떻게 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이게 되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이제 속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지금 대화, 인물 간의 대화, 그 다음에 독백, 이걸 좀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확인 작업. 거기 바로 옆에 기출 답선지를 봐봐. 벌써 첫 번째 그 좀 테스트를 해볼 만한 얘기가 있어. 1번 문제 봐봐. A와 B는 모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 사이에 갈등을 제시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어디에 끊었어?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잘라봐. 끊었어. 나 일단 이거 확인해보자. 일단 이거 확인해보자. A를 봐봐. A를 봐봐. 잘 들어. 천천히 빨리 들어갈게. 거기 천천히 빨리. 역설법이네. 자, 나무배는 아이 찾았어? 걔가 말이야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있고 귀 밑을 덮였고 검은 때가 줄줄줄줄 흘러서 두 뺨에 가득해. 더러운 모습이지? 이건 뭐야? 묘사야. 이해했지? 이거 인물 간의 대화라고 말하면 네가 병신이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승상이 깨우질 않아.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밑으로 내려가지.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해서? 탄식하면서 형산배곡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여상의 자치 조대에 있건만은 그를 알아볼 문항에 그림자 없고 활용은 남양에 누워 쓰되 삼고초려한 유항숙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가 있겠냐 이러고 있어. 야, 혼자 탄식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 자, 이거 잘 들어봐. 대화야, 혼잣말이야. 아휴, 세상에 날 알아줄 리가 이렇게 없다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대화야, 혼잣말이야. 혼잣말이야. 이해가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재밌는 건 혼잣말이긴 한데요. 따옴표 잘 봐봐. 어떤 따옴표로 묶였어? 큰 따옴표야, 작은 따옴표야? 큰 따옴표야. 이거 중요해, 별표 쳐. 따옴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가의 문체라고 그래. 작가의 문체. 지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야. 이해가 가니? 야, 작가가 큰 따옴표로 혼잣말을 썼어. 어쩔 건데? 왜 썼어요? 이렇게 따질 거야? 이건 좀 무리한 얘기야. 그냥 작가의 문체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따옴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이건 혼잣말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봐. 인물 간의 대화.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또는 잘 들어봐. 거기다 적어. 요렇게 썼으면 맞을까 틀릴까? 요건 맞죠. 얘 독백적 발화를 통해서 이랬으면 맞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 잘 들어봐. 두 번째 파트, 아까 잘라서 본 두 번째 파트에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면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당연히 외적 갈등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세상에 날 알아줄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건 내적 갈등이죠. 혼자서 하는 갈등이야. 이해가 가니? 그래서 뒤에 것도 틀렸어.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B를 보죠. B를 보면 잘 들어봐. 이번엔 생이라는 놈이 나오지. 이 소대성전, 우리 저번에 한번 풀어봤던 소대성전의 생이 한 노인이 얘를 만나요. 그래서 자, 이 생이 생각하되 뭐라고 생각해서 승상이 여기 밑줄 잡고 봐. 승상이 별세하신지 오래 이건을 어찌 이곳에 계신가? 여기는 작은 따옴표야. 맞지? 작은 따옴표. 자, 그럼 이건 말한 거야? 속으로 생각한 거야? 거기도 생각하되 그랬잖아. 속으로 생각하되. 이러니까 이건 뭐야? 내적 독백인 거야. 거기다 적으세요. 이걸 내적 독백. 혼자서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승상이 반겨서 딱 손을 잡고 야,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서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 칠판 봐봐. 내적 독백 지나고 나서 승상이 누구에게? 생에게 말한 거야. 요거잖아. 그렇지. 다시 얘기해서 칠판 봐봐. 요거 있어 없어? 요건 없잖아. 생이 말한 건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인물 간의 대화야 아니야? 아니라고요.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라고. 이해했어?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이건 뭐야? 그냥 승상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어떤 거에 해당돼? 그냥 대화에 해당돼. 대화에. 알겠죠? 요거 우리 좀 구분을 정확하게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옆 페이지. 선택 지문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에 낚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설에서.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단다. 자, 다음 옆 페이지로 들어가서 격의 없는 대화다. 격의 없다. 터놨다. 야, 그러면 잘 들어봐. 격식이 있다. 이런 얘기는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호칭을 정확하게 딱딱 붙이는 거지. 격의가 없다는 것은 편한 사이야. 친밀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야. 이건 뭐 내가 볼 땐 뭐 굳이 풀어볼 것도 없어. 다만 밑으로 내려가. 9번 봐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했는데 잘 들어봐. 대화를 통해서 내면의 심리가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생동감 있게 묘사될 수는 있다고 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볼까요? 잘 봐. 이게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란 작품인데 젊은이는 사내가 하면서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고 있어.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을 내려가 봐. 여기 줄표 보여? 아드님 앞에 여기 줄표. 이 작가는 따옴표를 안 하고 줄표를 쳤어.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꼭 따옴표만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이야. 줄표도 대화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는 중이랍니다. 자,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은 날마다 효자 꿈에 행복하지요. 뭐 이런 대화가 나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에 사내입니다. 사내가 이제 뭐라 그래? 거기 밑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따옴표, 큰 따옴표 보이죠?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녀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또 빛이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들이란. 이러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혼잣말이죠? 딱 봐도. 대화가 상대가 없잖아. 그렇지. 이건 그러니까 독백적 발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독백적 발화. 하지만 인물 간의 대화는 아니죠.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넘겨. 오늘 틀린 걸 좀 많이 보네. 자, 다음에 위로 올라가 10번 봐봐. 자,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 별말이 다 있어. 대화를 최소화했대. 야, 말 그대로 대화를 매우 절제한 거야. 거의 안 쓴 거야. 그럼 잠깐 볼까요? 쓸 수도 있는데 안 쓴 거죠? 잠깐 읽어보죠. 자, 최홍희 선생님, 그 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갔어요. 자, 이게 외딴방이라는 작품이야. 자, 어색한 이항으로 마음을 가두었던 그리움들이 최홍희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 자, 17살 나. 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희재 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사실 이것도 대화로 처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처리했고.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이 없다는 듯이 희재 언니가 고개를 떨군다. 최홍희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17살짜리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가? 어? 선생님이 그런데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아주 좋아하셔. 그러니까 얘가 이 책을 달달달 외워버린 거야.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대략 이해가 가니? 뭐 내용상 요 정도인데 중요한 거. 야, 너 무슨 책 갖고 다니니? 나 소설책. 소설책. 이게 끝인데요. 그러면 대화를 최소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봐봐.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고조하고 있다 했는데, 야, 고조가 뭐야? 늘 얘기하자. 여기 봐봐. 긴장감이 요 정도인데 나중에 가면 이만해지는 거야. 이해가지? 점점 커지는 걸 고조라고 하잖아. 여기 고조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극도로 절제한 건 맞는데 요 뒤가 항상 해서 우리가 끊어서 앞뒤를 잘 보셔야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주의를 봐. 옆에 날개 봐. 옆에 날개 보면 주의. 별표 쳐. 제시된 장면이 플러스 분위기다. 이게 긍정적인 분위기야. 일 때는 긴장감이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긴장감이 생긴다는 거. 칠판 봐. 이 긴장감이 생긴다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무조건 부정인 거야. 아시겠어요? 위험해. 뭔가 위기가 닥칠 것 같아.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런 식이지. 이해했어? 아이 행복해. 이런 건 전혀 긴장감이 없다. 이해했어요? 너희 러브 앤 오펜도 알아 몰라? 러브 앤 오펜도 겨울왕국! 동생 이름이 뭐였어? 아니 엘사 동생 자식아. 엘사 동생. 그래. 걔가 사랑에 빠진 그 남자 이름 뭐야? 아니거든요. 러브 앤 오펜도를 모른다. 아닙니다. 오 미치겠네. 한스죠. 한스랑 둘이 춤추면서 그게 그 장면이야. 거기서 긴장돼? 긴장되냐고.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아. 병신이죠. 네. 그냥 행복해. 아이 좋아라 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거기서 숨어있는 복선을 놓치고 지나가잖아. 엄청나게 숨어있는 복선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넘어간 아이들이 거의 다지요. 안타깝게도.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그 밑에 날개 하나 더 보죠. 그 밑에 날개에서 독백의 답선지 구성이라는 말을 잠깐 찾았니? 거기 보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독백을 통하여 때레레레 떼리리 한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독백을 통하여가 사실은 여기 봐봐. 거의 나올 확률이 이거 틀릴 확률이 많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독백으로 처리할 부분이 거의 없어. 이해가 가? 그래서 대화와 달리 그 밑에 나와 있지 독백은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지문에서 바로 이 독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자 옆에 넘어가. 자 이번에는 대화 플러스 독백이래요. 대화 플러스 독백. 둘 다 나온다는 뜻이지? 둘 다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기출 답선지를 봐봐. 대화와 독백적인 발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 다시 밑줄 그어. 생생하게. 아까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나오지? 100% 맞는 말이야 이건. 이 말은 논리적으로 의심이 없어.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대화인지 독백인지.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잘 봐봐.
하나만 참 거기 두 번째 거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왜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야. 이런 소리를 주어 섬기는 노인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 맞지? 그럼 이거 이런 말들을 이런 소리를 주어 섬기는 노인의 말은 지금 대화예요? 독백이에요? 혼자 말한 거야. 이건 독백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두치리마는 입 언저리에 얄궂은 웃음을 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다리 뼈다귀라도 그런 말씀이지. 흥! 흥! 사실 이것도 독백이에요. 혼잣말이죠.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했는데요. 야, 양생원의 손목? 얘가 유골이야. 죽은 시체라고. 얘 시체 붙잡고 이 사람아 하는데 이거 대화야? 이거 다 혼잣말인 거 봐.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 두치리가 하는 말 때문에 뭐 보통이지 이것도 혼잣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독백이에요. 독백. 됐죠? 넘겨. 좀 전에 제가 칠판에서 썼다가 지웠는데 진행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 진행 속도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야.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상대적 개념이다. 무슨 얘기냐? 여기 옆에 날개를 먼저 봐봐. 서술이 상대적으로 대화나 묘사에 비해서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다시 대화나 묘사는 서술에 비해서 느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옆에 답선지를 봐봐. A에서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해서 속도감 밑줄 쫙 그어봐. 자 그러면 A를 한번 들어가 볼까?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을 쓰고 좌우 이쪽 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를 들어서 보자기 밖에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거치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4개가 빠직 부딪혔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했는데요. 야 이거 지금 뭐 한 거니? 야, 이거 서술이니 묘사니 대화니? 일단 대화는 무조건 아니죠. 대화는 무조건 아니고 그러면 서술이냐 묘사냐? 이거 중요해. 뭘까요? 지금 인물의 행동과 외양을 묘사한 거야. 이해가 가? 처녀와 소년이 눈이 부딪히고 한눈에 뽕 가게 만드는 이 부끄럽고 막 지금 막 만나서 지금 눈빛을 교환하는 이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속도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야 이건 마치 여기 봐봐. 영화에서 막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슬로우로 지나가는 거야. 뜨뜨뜨뜨뜨뜨뜨 눈이 마주쳐. 땅. 이런 장면이야 지금. 일부러 느리게 진행시키잖아. 이해했어요? 말이 안 나와. 일부러 느리게 진행시키는 게 속도감을 준다. 이거 틀린 거지. 알겠죠? 틀린 거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거기다 아예 적어놔. 외양, 행동 묘사. 그러니까 속도감과는 거리가 없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을 봐봐.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 제시를 통해서 사건 전개의 완급을 조절했다. 이런 말이 나와. 압축적 제시에 밑줄 그어봐. 압축했다는 건 요약했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요약이라고 적어놔. 그럼 요약적 제시도 나오고 장면 제시도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완급인데 야, 완은 느린 거야. 느린 거고 급은 뭐야? 빠른 거야. 알겠지? 그리고 느림과 빠름을 적절히 조절했다. 자,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딱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봐봐.
거기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했지? 이때 대사가 웅을 들이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1억으로 3년이 됐다. 와, 3년 훅 갔어 그냥.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엄청 빠르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엔 대화를 쭉 진행합니다. 대화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떡 떨어져 봐.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야 며칠 만에 훅 해서 관산에 갔대. 이것도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엄청 빠른 거죠. 며칠 만에 확 도착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맞는 답이었어요. 이해했어요? 완급을 적절히 조절했다. 이해가죠? 오케이. 옆 페이지. 다음에 131쪽. 자, 이번에는 복합적인 건데요. 이게 막 섞여 있다는 얘기야. 라는 행위. 행위의 밑줄 그어봐. 행위면 묘사적 방식이죠? 많은 주로 대화에 의해서. 대화는 대화니까. 그럼 묘사와 대화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된다 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잠깐 보니까 박지원의 호질이야. 자, 이 작품 되게 중요해. 박지원의 작품들은 다 중요해. 야, 왜 중요해? 칠판 봐. 시대 현실 비판이야. 박지원은 무조건 조선 후기 시대 현실 비판. 그의 작품은 무조건 키워드가 이거야. 제목이 호질이잖아. 호랑이가 뭐 한다는 얘기야? 호랑이가 질책한다는 뜻이야. 질책. 저거요. 누구를 질책해? 그 질책의 대상은 결국 양반이지. 양반을 비판한다.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라문단 잠깐 볼까? 자, 라문단에서 잘 들어봐. 북각 선생이 등장하지? 찾았니? 야, 이 북각 선생이 양반 중에 양반이야. 책을 10,000권을 썼대. 야, 그러면 학식이 뛰어나고 이해가 가니? 유교적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말 도덕 군자야, 군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찾아가? 이 동네 과부 집에 찾아가. 과부 집에 밤에 몰래 가서 와. 근데 그 과부도 문제지. 그 과부도 성이 다른 아들이 5이야. 성이 다른 아들이 5. 그 얘기는 뭐야? 아주 음탕하다 이거죠. 잠깐만. 그때도 그런 성 문제가 심각했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말 황당한 뉴스가 있던데, 중학교 여자 미술 선생 얘기 들었어요? 혹시? 그 뉴스 봤어요? 중학교 여자 미술 선생이 중1짜리 제자 성폭행. 그게 가능한가? 저는 일단 놀라웠어요. 상당히 놀라웠어요. 애가 싫대는데, 선생님, 저 이제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선생님 부르니까 왔겠죠. 야, 놀러 와봐. 해가지고, 맨 처음에 추행을 일삼았대요. 막 추행을 일삼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덮친 거죠. 그래서 애가, 선생님,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 이젠 싫어요, 선생님. 그런데 때렸대. 너 이제 와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니, 일단, 야, 재판정에서 내가 거기서 황당했던 게 뭐냐면, 재판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자기 변명을 대냐면, 얘가 자기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얘랑 관계를 맺고 나서 항상 용돈조로 돈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을 어느 순간 안 주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왜 돈 안 줘요? 그러고서 자기를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지. 자기는 그냥 우린 관계를 맺은 거야 그냥 합법적으로. 합법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합법은 아니죠. 합법은 아니고 그냥 합의하에.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야, 어떻게 선생이 그러냐. 선생이 부끄러운지도 모르. 참.
안타까웠어요. 자, 어쨌거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야, 여기 봐봐. 이렇게 위선적이고 타락한 양반들이 많았다는 거야. 조선시대에. 이해가? 지금도 똑같지 사실. 다를 바가 없어. 위선적이고 타락한 양반들의 모습이 바로 북각선생이야.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이 5 아들들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잘 들어봐. 북각선생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잘 들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을 추며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 구덩이 속에 빠져버려요. 여기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은 잘 들어. 인물의 행위를 뭐 한 거예요? 묘사한 거죠. 그렇지? 행위를 묘사했는데 묘사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뭘까요? 야, 골 때리지 않니? 이거 희화화라고 그래. 희화화. 흉내 낼 수도 없어. 야, 여기서 말한 대로 다리를 목덜미에 이렇게 얹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기우뚱해지겠죠? 그러고서 막 뛰는 모습이야. 이렇게 뛰는 모습인데 누가 봐도 병신 같죠. 희화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그러다가 이제 마문단으로 내려가봐. 그때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서 허허 유자여 구리도다. 구리다는 냄새난다 이런 얘기야. 냄새가 지독해.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꾸덩이에 똥이 가득 차 있었거든.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 대화로 내려가 보자.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서 내 듣건대 유란 것은 유라하더리.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서 망령되게 내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느니야? 이러고 있어요. 자, 소위 말해 아첨을 떨었다는 얘기는 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막 싸바싸바 칭찬해 준 거야. 호랑이님 최고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첨했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제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봐. 1번 봐봐. 행위에 의해서는 맞아요. 그 다음에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서. 이것도 맞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갈등 해결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 여기 봐봐. 호랑이가 일방적으로 양반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올 뿐 이해가 가니? 갈등이 없어요. 갈등 자체가. 요것도 우리가 꼭 갈등이 생기려면 얘들아 갈등이 생기려면 두 인물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발생돼야 되는데 여긴 문제가 아니라 빠졌는데 너 이놈아! 아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꾸짖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해요. 됐어. 넘겨.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옆에 133쪽 기타로 좀 들어가 보죠. 기타. 이제 우리 대화는 좀 지겨우니까 많이 봤으니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타로 들어가 보시면 인용 방식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와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간접 인용이라는 개념 나오죠. 그리고 3번을 봐봐.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란 말이 나와요. 일단 간접 인용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간접 인용이라는 게 따옴표가 없거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다. 다만 보통 간접 인용이면 거기다 적어 간접 인용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누구 생각이야? 야,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할 때 간접 인용이야? 다 내 생각이지. 이해해요? 자신의, 인물 자신의 속생각이야. 저거 인물 자신의 속생각. 인물 자신의 속생각을 말할 때 보통 간접 인용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번엔 2번에서는 직접 인용이 나오죠. 직접 인용은 당연한 얘기지만 큰 따옴표로 묶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쉬웠고요. 3번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옆에 잠깐 날개를 봐. 직접 화법이라는 건 따옴표로 묶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거기 수지가 하고 따옴표 칠했죠?
수지가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했다. 이거 직접이야. 그런데 그 밑에 수지가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했다. 뭐가 없어졌어요? 따옴표 없어졌죠. 그래도 직접이야. 따옴표가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조 그대로 가져왔잖아. 이해가 가? 따옴표가 없다 하더라도 소설은 가능하다고요. 그 사람의 말투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이건 직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봐. 간접이야. 간접은 수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바뀌었죠? 따옴표 있건 없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작은 따옴표로 칠했는데 이건 약간 그 사람의 말을 변형시켜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건 간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간접 화법. 이해했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은 그대로 따온 거고 간접은 상황에 맞게 어투를 바꾼 거다. 이해 가죠? 오케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 자, 개념만 중요한 거 제가 딱딱 이해 꼭 봐야 되는 거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요. 사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양이 어마어마한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만 복습해도 돼. 알겠니? 이야기한 것만 복습을 해도 사실 양이 엄청납니다. 복습을 꼭 하시기 바라요. 자, 이번엔 인물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자, 먼저 옆에 날개를 봐. 기본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 여기 날개 보면 인물의 유형 나오죠? 자, 중심인물 대 주변인물이 나오는데 중심인물을 뭐라 그래? 초점이 되는 인물이라고 그래. 초점이 되는 인물.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기다 적어. 특정인물이라고도 하죠? 선택 지문에서 얘가 누구야? 얘가 주인공이지 뭐. 알겠죠? 초점이 되는 인물 또는 특정인물. 또는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여기 봐봐. 소설은 전문이 나오지 않잖아. 전문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부분 잘라서 내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해가죠? 그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을 우리는 특정인물 또는 초점인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동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반동인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가 중요해.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 얘는 좀 별표를 쳐서 밑에다 좀 여백을 좀 적어봐. 전형적 인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 시대나 사회나 계층을 대표한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야, 예를 들어서 여기 봐 다시 정현. 심청이. 야, 심청이. 효녀의 전형적이지? 전형적인 캐릭터지? 효녀. 춘향이. 얘는 연려죠? 연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해가세요? 흥부. 선인의 전형적인 인물이야. 이해가지? 흥부에게서 착한 것 빼면 시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야, 심청이한테서 효 빼봐. 남는 게 없어. 얘는 오로지 아버지 사랑이야. 우리 아버지, 안 못 보시는 우리 아버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전형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개성이 나오죠. 개성. 그러면 이 개성은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인물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반대가 아니에요. 일단 쉽게 말해 반대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일단 개성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개성은요. 어떤 대표성이 아니라 그 인물 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죠.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 인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제가 예를 들어서 고전에서 찾아봤어요. 현대소설은 거의 대부분 개성이거든요. 현대소설은 개성이라 별로 예가 들 게 없고, 고전에서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그의 아내가 나와요. 허생의 아내. 야, 당시의 여성은 잘 들어봐. 남성에게 뭐 해야 돼? 순종하고 남편 말 따라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게 전형적인 캐릭터야. 당시로서는. 그런데 다 허생이 글을 읽고 있어요. 글 공부 딱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보채. 너 이 새끼야, 너 맨날 글만 읽을 거니? 돈 벌어와 뭐 하는 거야? 정말 짜증나. 병신 같아 진짜. 어허. 얘는 선비잖아. 허허, 부인. 내가 글 읽기를 아직 다 마무리를 못했네. 읽을 거야 병신아? 아무튼 나는 더 글을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장사라도 하라 그래요. 그럴 거면 장사라도 해라. 그랬더니만 자존심 뭉개졌죠? 허생의 자존심이 확 상했지만 꾹 참고, 난 선비니까.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이번엔 기술을 배우라 그래요. 그랬더니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마지막에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도둑질이라도 하라 그래. 차라리. 야 병신아,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해. 그 말 듣고 하고 가출을 하죠. 이해가? 이런 얘기 나와. 사실 야, 아내 캐릭터 어때?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좀 세죠. 굉장히 센 편이에요. 이런 이미지는 철저하게 개성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대략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형적인 캐릭터와 개성적인 캐릭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동과 반동처럼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유식한 척 해야 돼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소설에서는, 잘 들어, 소설에서는 이게 그냥 딱 명확하게 갈려요. 명확하게 갈려. 수능에서는 그래서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전형적이면 그냥 끝까지 전형적이야.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렇지가 않단다. 나의 캐릭터가 때에 따라서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개성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상반된 개념은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좋아, 한 가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국어 선생님 했어. 그러면 나는, 박민우는 국어 선생이야. 민훈이는 국어야. 그럼 이거 뭐야?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거야? 전형이지 뭐야, 전형. 이해했어? 그런데 요 앞에 재미있는 국어 선생님 했다고 쳐보자. 재미있는 국어 선생님. 그럼 뭐가 돼? 개성이 추가되는 거야. 이해가 가?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나는 전형적인 성격도 있고 개성적인 성격도 있는 거야.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성격이고, 아시겠어요? 근데 소설에선 이게 명확하게 갈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 요거 나오죠. 요건 뭐야? 입체라는 건 뭐야? 거기다 적어. 성격이 확실히 변하는 거야. 아시겠죠? 평면은 성격이 안 변하잖아. 알지? 입체는 성격이 확실히 변해야 돼. 뭔가 완벽하게 개가천선하거나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변화라는 말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급변해야 된다. 뭔가 명확하게. 그거 좀 기억해. 됐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밑에 잠깐 그 기출답선지에서 1번, 2번 둘 다 중요해. 별표 쳐. 1번도 별표, 2번도 별표. 자, 1번에 보면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이게 급변한 거야. 이해했죠? 이게 급변한 거야. 그 어떻게 급변했냐? 잠깐 그 좀 반으로 나눴잖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급변했는데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할게.
그 얼굴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미워한 거야. 그래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고요.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야 이게 이제 자기 혐오죠. 내 얼굴이 이게 뭐야? 시냇물을 바라볼 때 시냇물을 왜 봤어? 시냇물에 비친 자기 얼굴 이해하지? 그 얼굴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추악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자기 혐오인데 그런데 넘어가 봐. 자,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을 딱 구부렸을 적에 환희의 얼굴을 만나요. 그게 누구 얼굴이야? 자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인식과 태도가 변한 거지. 이제 자기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된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고 얼굴은 웃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해했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긴 밑줄 잡고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분명히 별표. 요 말 때문에 중요해. 분명히 드러난다.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건 뭐냐? 잘 들어봐. 이 말은요. 진짜 헷갈려. 야, 이 말이 그러면 여기 봐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성격이? 아니면 간접적으로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야?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났대. 그럼 이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거냐고. 답을 알려줄게. 둘 다 맞아. 그래서 더 헷갈려.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안초시는 성품이 매우 근면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 거잖아. 이건 지금 직접적으로 말한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런데 간접적일 경우에도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간접적이어도 이해가 가?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거기 옆에 잠깐 날개를 봐 설명을 좀 봐봐. 간접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인물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 옆에 이제 날개를 이제 옆에 보면 본문을 보면 안초시는 좀 넘어가고 서참이를 봐봐. 서참이. 아유 세상은 먹고 살기 마련이야. 밑줄 잡고 봐. 먹고 살기 마련이야. 야 굶어 죽진 않는다 이런 뜻이지. 뭘 해도 굶어 죽진 않아. 야 이거 봐. 어떤 성격이야? 낙천적 성격이지? 딱 봐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잘 봐. 아유 오늘의 자기 한낱 각회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작부 따위가 사긋산 방 한 칸을 얻어달래도 네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거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했는데 잘 들어봐. 야 말로는 뭐 했어? 말로는 에휴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든 먹고 살기 마련이야. 이래놓고서는 술집 가서 술 먹고 있는 거야. 예? 인생 참 더럽다. 이러고 술 먹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잘 들어봐. 이 사람은 겉으로는 어때요? 낙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면의 슬픔을 간직한 채 이해가 가요?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읽어보면 느껴지잖아. 따라서 이건 맞는 답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딱 읽어보면 직접 같기도 하고 간접 같기도 하고 헷갈려 이랬는데 간접이든 직접이든 인물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중요한 얘기였어요.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옆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입니다. 선생님이 딱 정리해 줬는데 여기도 또다시 정리가 되어 있죠. 오케이.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건 패스해도 되겠는데 다만 밑으로 내려가 기출 답선지 몇 가지만 확인하죠. 거기 1번 봐봐.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했다. 객관적 시점 묘사. 밑줄 쫙. 객관적 시점이면 잘 들어봐. 멀리서 본 거죠? 그럼 관찰자 시점. 이해가? 관찰자 시점이거나 아니면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주관성을 싹 뺀 거죠. 이해했어? 주관성을 빼고 말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주인공의
반복적인 행위를 서술해서 성격을 구체화했다 했는데요. 반복적인 행위래. 야, 그 밑에 보면 진짜 이호철의 나상이라. 이거 알아요? 나상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모습 이런 뜻이에요. 나상, 벌거벗은 모습. 사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 형이라는 인물이 되게 웃겨요. 형이라는 인물이 약간 좀 순박하고 모자라. 순박하고 모자라서 이 눈칫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지. 군인들이 총을 들고 딱 총불을 겨누고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러면 저 동네 바본데요. 이 병신 같은 놈! 한 대 맞을 소리만 하고 그 동생이 항상 옆에서 저희 형인데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항상 이게 형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늘 형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고 답답해. 그래, 이젠 나중에는 포로가 됐어. 맨날 형이 울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쯤 고향은 눈이 올 텐데 여긴 눈도 안 온다. 지금쯤 고향은 엄마 아빠는 뭐 계속 이런 식이야. 맨날 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동생을 위해서 죽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죽는 그런 순박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고. 아주 감동적인 작품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리고 소심하고 이해가 가? 이게 이제 눈물로 표현되는 거야. 이해했어? 계속 울고 자빠지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이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죠. 이해했어요? 아주 여리고 소심하다 이런 성격이 드러납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가죠? 오케이. 넘겨. 자, 이번에는 137쪽으로 내려가죠. 시점.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볼 만한 거죠. 시점에 대한 겁니다. 서술자. 자, 좀 지우고. 먼저, 사실 서술자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귀를 잘 열고 들어주세요. 먼저 3인칭 관찰자 시점부터 보죠. 3인칭 관찰자. 개념상 잘 들어봐. 이야기 속에 개입하지 않는 작가가 이야기 속에 개입하지 않는 작가가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철저하게 주관성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해가세요? 거기다 주관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저거 주관성이 배제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상 잘 들어봐. 그래서 이론적인 시점이에요. 이해가 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시점이지 실제 소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아무리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서술자의 개입이 꼭 그러니까 서술자의 주관성이 꼭 느껴져요. 중간중간마다. 전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흐름은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 주관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3인칭 관찰자야? 전적 작가야?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이런 걸 논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 밑에 주의를 배워. 주의, 별표. 주의. 자, 첫 번째 1번. 어차피 시점에 대한 질문에서 소설 전체의 시점을 묻는 건 절대 아니야. 알겠니? 그럼 뭐만 물어? 제시된 특정 장면에서만 묻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액자식 소설을 잠깐 떠올려봐. 액자식 소설. 그러면 외화와 내화로 나누어지잖아. 보통 외화는 1인칭이거든? 1인칭이고 내화는 이제 전적 작가로 바뀌어요. 이해가요? 전적 작가로 바뀌게 되는데 내화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시된 부분만 본다면 얘는 전적 작가가 되는 거고 이쪽만 본다면 얘는 1인칭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가죠? 이거 고민할 것이 딱히 없다. 다음 두 번째, 평가원에서는 인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몇 인칭이라는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3인칭이냐 1인칭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세 번째, 시점은 크게 그냥 1인칭과 전적 작가 시점으로 생각하면 된다. 알겠니? 1인칭 시점 또는 전적 작가 시점.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4번이 제일 중요해. 4번 별표 쳐. 오히려 평가원에서 그럼 자주 묻는 개념은 뭐냐? 여기 빨간색으로 친 네 가지야. 이해했지? 예, 중요합니다. 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잖아.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묻는 거. 또 초점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질문하죠. 밑을 그라고 하고. 그리고 시점이 이동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야. 시점의 이동은 아까 저거 1인칭에서 전적 작가, 전적 작가에서 1인칭이야. 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해가 가? 이게 현대소설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 고전소설인 경우는 사실은 거의 99.9%가 전지적 작가죠. 고전소설인 경우에는 전적 작가 시점이야. 99.9. 왜냐? 1인칭도 간혹 있어. 아주 간혹.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알아두기가 있어요. 알아두기. 알아두기는 시점과 더불어서 개념을 적는 게 거리에 대한 얘기야. 거리감. 가깝게 느껴지느냐, 멀게 느껴지느냐. 이건 사실 내신 때문에 꼭 한 번은 봐야 돼요. 내신을 위해서. 일단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빠르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 첫 번째 경우를 보죠. 서술자와 인물과의 관계야. 잘 들어. 서술자와 인물과의 관계라고.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경우에는 잘 들어봐. 내가 내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어차피 서술자와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니까 당연히 가깝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적 작가 시점인 경우는 또 어때? 잘 들어봐. 훤히 다 알고 있지? 인물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말해야 돼? 멀다고 말해야 돼? 가깝다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멀다고 느끼죠. 왜냐? 야,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이 아닌 서술자가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공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멀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엔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야. 독자도 나와요. 왜냐하면 독자가 읽잖아. 읽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를 보죠. 바로 여기 봐봐. 사건의 내용이 누가 일으키는 사건이야? 내가 일으키는 사건이야. 이해가 가지? 그러면 잘 봐. 결국 나의 사건을 누가 읽는 거야? 독자가 읽는 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깝다고 느끼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리고 전적 작가 시점도 결국은 마찬가지야. 모든 걸 다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작가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가깝다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1인칭 관찰자야. 1인칭 관찰자는 잘 들어봐. 얘가 누굴 보고 있다고? 주인공을 보고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주인공을 바라본 걸 누구에게 전달해줘? 독자에게 전달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가 가니? 이해 갔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지. 뭐에 비해서? 1인칭 주인공에 비해서.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아, 헷갈려? 다시 잠깐만. 독자와 서술자와의 거리감이야. 1인칭 주인공은 어차피 내가 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독자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읽게 되겠지. 이해가 가? 마치 수필처럼. 즉 진짜 작가가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깝다고 느끼고. 반면에 관찰자 시점인 경우에는 주변 인물인 서술자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한 단계 건너게, 그러니까 멀게 느껴지는 거야. 한 단계가 건너뛰니까. 됐지요? 자, 마지막으로 독자와 인물과의 거리인데요. 얘는 그냥 지우세요.
이건 너무 헷갈려요. 애매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야 수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묻지 않아. 알겠니? 이건 매우 너무나 상대적이고 너무나 이건 지금 어디에 맞추면 어떻게 되고 얘가 꼬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말한 건 두 가지야. 알겠니? 첫 번째 서술자와 인물과의 거리,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 요거는 꼭 기억해라. 됐지요? 오케이. 넘겨. 자, 이번에는 서술자의 시각입니다. 시각. 시각이라는 게 거기에 밑에 봐봐. 태도나 관점이야. 태도나 관점. 근데 태도나 관점이 간단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이제 14년도 수능인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많이 보셨죠?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사실 70년대 아까 우리 그 외딴 그 신경숙의 외딴방에도 잠깐 나왔죠. 농담이 아니고 70년대의 이 노동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작품이라 거의 뭐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뭐 진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준 정말 교과서 같은 성경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단다. 왜 그러냐? 거기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다 소외당한 모습이야. 소외당한 모습. 소외된 도시 빈민. 소외된 노동자. 그리고 소외된 교육받지 못한. 이걸 뭐라고 그러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하지? 그냥 무식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교육받지 못한 사람 뭐라고 그래? 피교육. 중졸자? 중졸도 아니에요. 여기 난쟁이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여기 이제 자식들, 난쟁이의 자식들이 국졸이에요. 국졸. 국민학교 졸업. 그래서 무식자라고 합시다. 소외된 무식자. 이런 모습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가슴에 팍팍 와닿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잘 들어봐. 이런 도시의 빈민과 노동자와 무식한 사람들을 공권력은 어떻게 해요? 공권력은 무조건 누르죠. 억압하죠. 예, 공권력의 억압과 횡포가 나타나요. 이런 모습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기 봐. 얘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없게 만들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사실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라는 작품 자체가 사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라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좀 알아두셔요. 자, 잠깐만 봐봐. 여기 이제 1인칭인데 1인칭이 영호예요. 영호. 여기 등장인물이 총 3명인데 3명이 아니라 서술자가 3명인데 그 중에 영호야. 영호. 봐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말이 없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 처음부터.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자,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 철거 개고장이 날라든 상태예요. 우리 집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부엌으로 들어와서 밥 먹던 거 멈추고, 이해가니? 밥 먹던 거 멈추고 부엌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내리치는 장면이에요.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 잠깐만, 행복동 밑줄자 별표
얘네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 무슨 법? 무슨 법? 반어법. 반어법. 말도 안 되죠.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여기 형광펜 쫙 칠했잖아요. 얘는 비관적이야. 어차피 상황은 안 변해. 다른 말로 말하면 체념적이죠? 이해하세요? 더욱더 슬퍼져요.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다 했는데 잠깐만 여기서 문체상의 특징 잠깐 하나만 좀 얘기해줘. 여기 봐봐. 지금 읽었더니 문체가 길어 짧아? 짤막짤막하지? 대체로. 이게 짤막짤막한 걸 우리가 간결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여기 잘 들어 너희들. 간결체를 통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거 맞아 틀려? 여기서 긴장돼?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어. 간결체를 써서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 가지?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간결체를 쓰면 긴장감이 고조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좀 기억해 줘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서술자의 시각을 대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됐고요. 자, 옆 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자,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 먼저 나아가 서술자인 걸 얘기하잖아? 나아가 서술자? 그런데 일단은 이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때 이 13년도 수능은 미친 거지. 이거 틀린 사람은 아마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야. 1번 봐.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대. 그럼 몇 인칭이야? 빨리 적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잖아. 그런데 자신의 체험은 사실적으로 서술했대. 야, 그런데 금방울전이야. 금방울전. 고전이야? 현대야? 고전이잖아. 말도 안 되는 답이에요, 이거. 고전에서 1인칭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인칭. 적어! 작잠 이상. 운영전. 선생님이 여지껏 봐왔던 고전소설 중에 1인칭. 그런데 얘도 잘 들어봐. 부분적으로 1인칭이야. 부분적으로. 요거 우리 아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1인칭이지 전체적으로는 막 섞여 있어. 전지적 작가랑 섞여 있어요. 아시겠어? 그 정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 근데 이 금방울전 되게 웃겨. 금방울전.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없지? 없지? 간단하게 옆에다 그냥 날개 달아. 여성, 영웅, 이야기야. 여성, 영웅 이야기. 그런데 이건 딴 얘기긴 하지만 잠깐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거 하나 좀 잠깐 얘기할게요. 반드시 통과 의례를 거친다는 거야. 통과 의례.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 여긴 그냥 평범한 여성에서 영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를 거쳐요.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일종의 핸디캡이야. 핸디캡.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주몽을 떠올려봐. 주몽은 태어날 때 급이 달라, 우리랑. 이해가 가? 물론 중간에 시련을 거치긴 하지만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현상들이야. 일반적인. 꼭 통과 의례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여성에게는 영웅성을 부여하기 위한 반드시 장치가 있어. 그 장치.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박시전을 잠깐 떠올려 보면 얘는 완전 추녀야. 추녀. 못생겼어. 그래서 피화당이라는 곳에서 3년을 기거하면서 얘가 소위 말해 수양을 닦아. 수양을 닦는 과정이 나와. 3년 동안이나. 와.
굉장히 괴롭죠. 뭐 과거로 또 내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요. 단군 신화가 갑자기 왜 나오지? 거기에 웅녀가 나오죠. 웅녀. 웅녀는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심청이도 사실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 그래. 심청이는 어디에? 인당수에 빠져 죽죠. 인당수에 빠져 죽지 않으면 또 왕비가 될 수 없었어. 이해 가세요? 홍계월전을 잠깐 떠올려 보죠. 홍계월전. 얘는요, 골 때려요. 반드시 남장을 해야 돼요. 남장. 여장으로 하면은 여자 옷을 입으면 쳐다도 안 봐. 남장을 딱 해야 힘이 생겨. 웃기죠, 이것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금방울전입니다. 얘도 금방울전은 금방울이라는 변신, 이 금방울이라는 변신, 이 과정을 거쳐요. 얘가 이 변신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해야지? 야, 잠깐 이거 뭐라고 그러지? 잠깐만, 이거 뭐라고 그러지? 우리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딱 사랑하는 여자의 키스를 딱 받아서 샥 몸이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환신?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떠오르지 않지? 변신? 결국 얘도 잘 들어봐. 금방울로 살다가 결국 인간으로 탈피해. 그 과정이야. 탈피? 뭔지는 알겠니? 탈신? 탈피? 껍질, 뭐야. 말이 떠오르질 않아. 됐어. 요런 과정을 거친단다. 아셨죠? 좀 알아두시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밑으로 뚝 떨어져 봐. 5번 봐봐. 5번 봐. 자,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데 그 밑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자, 요 말이 맞냐 틀렸냐를 묻는 거야. 객관적으로 제시했다. 다시 동글뱅이 쳐봐.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야. 야, 정말 담백하고 아무런 주관성 없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표현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끝. 이런 뭐야. 이거 왜 얘기해 굳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리지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염상섭의 만세전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으로 내려가 보죠. 지금 이제 첫 번째 내용을 굳이 꺼낸 이유는 뭐냐면 얘 염상섭의 만세전 알아? 나 이 작품 정말 엿 같아. 여기 만세전의 주인공 나는 1인칭인데 나는 잘 들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유학을 가요. 어디로? 일본으로. 그런데 유학 생활 중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그런데 얘는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일본에서 생활을 해. 그러다가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아직 그땐 죽지 않았어. 죽진 않았는데 하여튼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드디어 조선행 배를 탑니다. 조선행 배를 타면서 거기서부터 드디어 대략 10년이 지났거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거기서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조선으로 가는 일본인들. 야, 조선으로 일본인들이 간다면 뭐 사업차 가겠지. 뭔가 돈 벌려고 가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일본에 살던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조선에 가는 배에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이런 얘기지.
야, 조선 굴리놈들은 병신 같아가지고 돈만 준다면 다 따라와. 특히 경상도가 애들이 좀 모자라서 그쪽 애들 이렇게 빼오는 게 아주 쉬워. 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봐. 요즘 말로 말하면 징용이지, 징용. 노동력을 확보하러 뺏어가는 거야. 사람들, 애들 빼가는 거야. 이해가? 그냥 걔는 그거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조선이 이렇게까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이제 알게 된 거지. 깜짝 놀라.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에 차서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장면인데요. 야, 여기 봐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봐.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 작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이건 조선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야?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큼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이젠 알게 됐다, 이런 얘기야. 나도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랐고 그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봤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들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죠. 야, 이거 그럼 객관적인 판단이야? 주관적 판단이야? 이걸 객관이라고 말하면 미친 거죠. 당연히 주관적으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했다 이런 말 항상 주의해야 돼. 알겠니? 자, 넘겨. 자, 다음에 관찰자 시점에 대한 거야. 관찰자 시점은 야, 거기 다시 선지문을 봐봐. 기출 답선지.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뭐가 틀렸다고 생각해? 객관적 전달이 틀린 거야. 무조건. 알겠어? 객관적이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 사건을 객관적으로 여기 봐. 서술할 수는 있지.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 요걸 놓치지 마. 객관적 서술과 주관적 판단, 요 개념 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합시다. 자, 다음에 옆 페이지. 이번엔 전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적 작가. 야. 자, 전적 작가 141쪽. 자,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서술하는 시점. 모두 알고 서술한다. 그래서 그 밑에 봐. 서술자가 자신의 밑줄거 주관적 생각이나 감정까지 밑줄자. 주관적 생각이나 감정까지 밑줄자. 옆에다 적어야지. 편집자적 뭐라고? 논평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담기도 한다.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 설명하기도 한다. 이게 요약적 제시죠. 아까 얘기했던.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하나.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 잠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자, 여기 작가가 있어. 작가가 있고요. 여기 작품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게 작품이야. 자, 그 그림대로 따라가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작가가 죄송합니다. 작가가 좀 더 멀리 있어야 되겠네. 작가가 일단은 전지적 작가라는 서술자가 되어야죠. 이해가죠? 작가가 전적 작가라는 서술자가 되어서 인물이 A, B, C가 있다고 친다면 얘가 자연스럽게 A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거나 얘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전적 작가 시점의 모습이야. 그래서 거기 1번 봐. 기출 답선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했어. 누가? 서술자가요. 그래서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줬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전적 작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봐. 자, 그런데 그럼 드디어 이제 다음 페이지, 얘는 좀 별표 쳐야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전적 작가 시점이다. 자, 이 말이 뭐냐? 그 밑에 뜻 읽어볼까? 전적 작가가 특정 인물의 시점, 밑줄 걷죠? 우린 다시 한번 밑줄 쫙거.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다른 인물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기 특정 인물, 가로 열고, 초점 인물 적어줘야죠. 결국 뭐야? 중심 인물이죠. 중심 인물. 그래서 그 옆에 그림 봐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자, 이번엔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바라보는 대로 쓰는 거야. 이해하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쓰는 거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 얘가 말하는 느낌이 들어. 얘가 말하는. 그럼 1인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야. 일부러.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일부러 그런 거지.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도 야, 시우가 나와. 시우야? 야, 네가 소설에 등장해. 오, 김원일의 잠시 눕는 풀. 야, 부럽네요. 네, 별개다 부러워. 자, 옆에 이제 143쪽. 맨 위로 올라가 봐. 이번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했다. 밑줄 쫙 거. 그러면 이게 제한적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특정 인물의 시각은 결과적으로는 제한적인 전적 작가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봐봐. 그는 시작하죠. 그는 동글뱅이 쳐. 나는이라고 했으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라는 거 알잖아. 그런데 그는 했으니까 1인칭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매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다 하면서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넋두리를 쫓아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봐. 여기서 그가 찬우라는 인물인데요.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막 보라색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섞여 있죠? 이거 잠깐 읽어볼게요. 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이거 찬우 생각이야. 이해해서? 찬우의 생각이야. 그랬더니 찬우야, 이 꼬두매로 핑 가자. 이건 엄마 대화예요. 엄마가 말한 거라고. 그랬더니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귓전에서 맴돌았다. 아, 그리고 다시 이건 그냥 서술이죠. 그 다음에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매를 찾아가시겠다고 얼토당토 않게실이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이것도 뭐야? 생각이야. 독백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찬우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이해하지? 찬우의 입장에서. 이건 독백이라는 건 아까 다 얘기했고. 이해했죠?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연습하기가 잠깐 있는데 요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말이야. 자기 잠깐만.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나서요. 이번 주에 과제를 제가 드릴 텐데요. 과제는 다른 게 아니라 뒤로 넘겨봐. 뒤로 넘기면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얘도 문제가 나오죠? 페이지 잠깐만 182쪽부터죠? 182쪽부터 이해했어? 요거 다음 주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야. 끝까지 다. 선생님이 요거 다음 주에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줄 텐데 문제 수는 많진 않아요. 다만 소설이라 지문이 긴 편이야. 지문이 긴 거. 이거 18문제밖에 안 돼. 18문제밖에 안 되니까 요거 다 풀어오는 게 과제. 알았지? 오케이. 그래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제한적인 전적 작가까지 끝냅시다. 자, 고생하셨고 수업 끝내죠.